만약 당신의 가족이 지구 반대편 밀림 속에서 납치당했다면 당신의 나라는 과연 움직여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20년간 동남아시아 범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진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명서만 발표했을 뿐이죠.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밀림 속에서 한국인 청년이 쇠사슬에 묶인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만에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도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어떻게 조직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경악했는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루어입니다. 전 MI6 동남아 범죄정보 수석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방콕에서 국제범죄 대응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방콕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중이던 제 동료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엔 한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어느 밀림 속 건물이었죠. 그가 한국어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20년 넘게 이런 영상들을 봐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사기 조직들이 납치한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없이 분석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폭발했고 언론은 24시간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미얀마에서도 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똑같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정부는 성명 한 장 발표하고 끝이었죠.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UN 보고서에 경고해왔습니다. 동남아 범죄 조직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각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태국 방송에서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 범부처 합동 대응팀 구성 캄보디아 급파 예정이라는 속보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외교 항의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보낸다고? 저는 즉시 제 정보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까지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이 움직이는 건지 말입니다. 새벽 4시 30분 게이트 12번 앞에서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7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외신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외교관 맞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들은 외교관이 아니라 전사들이라고 말입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가 바로 박성주 본부장이었습니다. 조직범죄 수사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의 얼굴엔 긴장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옆에 선 젊은 형사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 뒤편에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이는 이미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작전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언론은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온다고 저는 제 오랜 정보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지 조직들이 은신처를 옮기기 시작했다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겁을 먹었다고 말입니다.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적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콕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한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말뿐으로 끝날 것인지를. 하지만 이미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다를 거라고.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한국 대응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고 현지 경찰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감시에 가까웠죠.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영토 안에서 작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체면 구기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성주 본부장이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그의 뒤로 6명이 따라 나왔고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미 전장에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들이 수화물을 찾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든 가방이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장비가 들어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현지 경찰 간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은 짧게 인사를 나눴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리는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협력하겠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협력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대응팀은 시내 호텔이 아니라 한국 대사관 근처의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죠. 저는 제 정보원을 통해 그곳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착 즉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고 벽에는 이미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위치들, 그리고 동선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우연을 가장해 대사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한국 형사가 잠깐 밖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죠? 힘든 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저희가 아니라 저기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러 온 거라는 것을. 이틀째 되던 날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합동회의를 요청했지만 현지 경찰은 계속 미적거렸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 상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뿐이었죠. 하지만 한국 측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현지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협조 없이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3대의 차량을 타고 시내를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즉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차량은 푸놈펜 외곽의 한 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건물들이 밀집한 곳이었고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차량이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대응팀이 내렸고 그중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경계를 섰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약 20분 후 그들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 정보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들은 그날 밤 피해자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곳의 위치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에게 합동작전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할 작정이구나. 협조가 없어도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 갈 작정이구나.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을. 정말로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이 작은 팀이 거대한 범죄, 조직과 비협조적인 현지 정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움직임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 진입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한국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끝까지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작전이 개시된 건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정보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요. 저는 잠옷차림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정보원이 알려준 방향으로 달렸죠. 도착한 곳은 프놈펜 외곽의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대응팀의 차량 3대가 도착해 있었고 건물 주변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팀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문을 여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났을 때 건물 안에서 불빛이 켜지더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젊은 남자가 2명의 한국 형사에게 부축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거의 끌려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구조 현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뛰는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나라가 움직였다는 것을, 외교도 협상도 아니라 직접 들어와서 데려갔다는 것을. 그들은 그를 차에 태웠고 즉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국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조직들은 공포에 떨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조직들은 공포에 떨기는커녕 오히려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응팀이 2번째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었죠. 서둘러 떠난 흔적들, 버려진 컴퓨터들, 그리고 벽에 남겨진 낙서. 한국 놈들, 다음은 너희 차례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한국 대응팀의 움직임을 조직에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즉시 제 정보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 대응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이틀 후 3번째 작전이 감행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완벽한 보안을 유지했고 새벽이 아니라 한낮에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었죠. 저는 그날 우연히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 정보원이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귀띔해줬거든요. 한국 대응팀이 건물로 진입했을 때 내부에는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고함 소리를 들었고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2명의 조직원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구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고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햇빛을 보자마자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한 명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하는 모습을요.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4명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서 자국민 구출 작전 성공, 외교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국가의 의지.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줬으면 한국 국민이 부럽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직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할 거라는 것을.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한국의 3번째 구조작전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프놈펜의 한 카페에서 현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고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해외 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작전에 우려를 표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니. 저는 20년간 동남아에서 일했지만 이런 뻔뻔함은 처음 봤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외국인들도 모두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청 공식 SNS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밝게 웃으며 캄보디아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처럼 많은 한국 분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즉시 그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여성의 눈빛, 표정, 말투,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그녀가 화면 밖 누군가를 쳐다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제 정보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한국 대사관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조되지 못했고 대신 캄보디아 정부의 홍보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지를 홍보에 이용하다니. 이건 국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언론 몇 곳에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여성의 실종 기록과 영상 분석 결과를요. 다음 날 한국 언론은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대응팀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정보원을 통해 그들의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 라인의 일부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관계 악화, 국제적 비난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작전팀의 안전 문제. 우리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장팀은 정반대였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을 비롯한 형사들과 국정원 요원들은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조직의 핵심 인물들도 잡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들의 회의록 일부를 입수했는데 한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러나면 저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보 유출이 단순히 캄보디아 경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응팀 내부, 정확히는 외교 라인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었지만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에게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다시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경악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고
그 대가로 한국 대응팀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들의 목숨을, 피해자들의 생명을 돈에 팔고 있었던 거죠. 한국 국정원이 그를 체포한 건 닷새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자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이제 작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은 한국 대응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 팀원과 비공식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칼을 맞는 게 이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일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돈으로 팔고 있었다니. 그리고 바로 그날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없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보호할 것이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어떠한 국가나 조직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성명은 짧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것.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협조가 없어도 끝까지 갈 거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인도적 지원 예산이 동결되었고 양국 간 예정되어 있던 경제 협력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압박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뻔뻔한 태도와 인질 홍보 영상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EU의 일부 국가들이 조용히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논리였죠. 저는 그날 밤 방콕의 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외교적 관례를, 국제적 눈치를, 모든 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한국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도 자국민을 위해 나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국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끝을 봐야 한다는 것을. 전쟁의 다음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유. 그 이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현지에 있던 한국 교민 97명을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전원 구출해낸 전설적인 외교관. 당시 그는 자신의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 홀로 남아 마지막 교민이 떠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저는 MI6에서 일할 때 그 사례를 교육 자료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외교관의 전형이라고 배웠죠. 그런 그가 지금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제 작전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유 대사가 도착한 다음 날 한국 대응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더 조직적이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유 대사는 자진해서 현장 투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오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야 할 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이다. 그리고 이틀 후 네 번째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작전 전날 밤 우연히 한국 대응팀의 한 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작전이 위험합니다. 조직 측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간다니. 저는 물었습니다. 철수하는 건 고려 안 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데려온다고.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멀리서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건물은 프놈펜 외곽의 폐공장이었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도착했고 박유 대사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물 안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들이 나왔습니다. 4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1명은 들것에 실려 있었고 나머지 3명은 걸을 수는 있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한국 형사 1명이 한 생존자를 업고 나왔는데 그 형사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박유 대사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생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생존자 중 1명이 박유 대사의 손을 꽉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 진짜로 오셨어요. 진짜로. 나머지 생존자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한국 형사들도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을, 그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해주는 모습을. 작전이 끝난 후 저는 기회를 얻어 구조된 생존자 중 1명과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었어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이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왔어요. 정말로 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요. 한국 형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괜찮아, 이제 끝났어 라고 하셨을 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번 구조 작전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 약속을 지키다라는 헤드라인을, BBC는 행동하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한국 국민이 부럽다. 이게 진짜 국가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검색했습니다. 박유 대사에 대해서.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레바논에서 교민들을 구출한 후 훈장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자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만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무기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박유 같은 사람들, 박성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 없이 현장에서 싸우는 형사들과 요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영웅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조직의 핵심을 잡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할 때마다 범죄 조직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정보망을 통해 그 징조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지고 있었고 일부는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정말로 끝까지 쫓아오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직 내 중간 간부급 인물이 한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조직원이 스스로 투항한다는 건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한국 대응팀은 즉시 그를 보호해 두었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단순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중국계 인물이 있었습니다. 리웨이밍이라는 이름의 50대 후반 남성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밝힌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일부 간부들은 이미 리웨이밍에게 한국과 협상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리웨이밍은 한국 따위는 겁먹게 만들 수 있다며 오히려 강경책을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강경책은 오히려 조직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간부급 인물이 자신의 은신처에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숙청이었습니다. 리웨이밍이 배신자를 제거한다며 조직원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현장 사진을 입수했는데 그 참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대응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최종 작전을 감행할 최적의 타이밍이었으니까요. 박성주 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정보를 종합해 리웨이밍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국 대응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유 대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고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유 대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대사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유 대사는 이미 와 있었고 저를 보자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프루어 씨, 당신이 이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보망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목숨을 걸면서까지요. 박유 대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에서 교민들을 구출할 때 한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대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요. 그래서 이번에도 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감이 아니라 소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세상에 전하겠다고. 대사관을 나서는 길, 저는 한국 대응팀의 또 다른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보안 전문가 2명이 급히 캄보디아로 들어왔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드 블랙, 즉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 정보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작전을 사실상 전시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심지어 국방부까지 모든 부처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범죄 조직 소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대 조직의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리웨이밍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그는 처음으로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에게 한국이 진짜로 미쳤다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특정되었고 한국 대응팀은 최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작전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모델이라고 불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캄보디아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CNN은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만들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한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리웨이밍을 잡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것을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작전이 개시된 건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대응팀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고 대사관 주변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제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리웨이밍의 위치는 특정되었습니다.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외딴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은 고급 주거 지역이었고 캄보디아 고위층 인사들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고 사설 경비원들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 대응팀은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11시쯤 조심스럽게 그 지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저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택에서 약 500m 떨어진 언덕에 차를 세우고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30분쯤 되었을 때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5대의 차량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불을 끄고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응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전사 출신 요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차량들이 저택 주변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내 방향에서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설 경비원들은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7분 42초. 저는 시계를 보며 그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분 42초 만에 리웨이밍이 저택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2명의 한국 요원에게 붙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잠시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리웨이밍은 여전히 뭐라고 소리쳤지만 박성주 본부장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가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국경을 넘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자를 잡아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택 내부에서 추가로 1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일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응팀은 즉시 의료진을 투입했고 한 명 한 명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또다시 울었습니다. 한 명이 밖으로 나올 때마다 한국 형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준 씨, 괜찮습니다. 박지혜 씨, 이제 안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국 국기가 새겨진 완장을 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왔어요? 한 형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작전이 끝나고 한국 대응팀은 모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리웨이밍은 즉시 한국으로 송환 절차에 들어갔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엔 협조했습니다. 아니,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너무 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 범죄 국가의 실전 대응이라는 헤드라인을, BBC는 7분 42초 세상을 바꾼 시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숫자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7분 42초, 제일 한국처럼, 제일 Rescue by Korea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처럼 해줬으면. 이게 진짜 국가다. 한국 국민이 부럽다. 저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나라가 보여준 의지와 용기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말을 저는 평생 숫자로만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국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승리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이건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것.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 그리고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를.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밍이 차에 실린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불과 30분이 지났을 뿐인데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응팀의 차량들이 하나둘씩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11명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고 리웨이밍은 수갑을 찬 채 별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제가 목격한 것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그냥 보닛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박성주 본부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브루어 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7분 42초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계획하신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다치기 전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실패했다면? 박성주 본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두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구조한 피해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첫 작전 때요. 이 사진을 보면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통계가 아니라 인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보고할 게 많아서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본부장님에게 한국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약속입니다.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국제범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대응을 받고 수많은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국민이 납치당하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약속하고 그리고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분 42초 만에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전차의 숫자도 전투기의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지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한 구조 작전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방콕의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들, 메모들, 녹취록들.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구조된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말했던 그 한마디를.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확실한, 반드시 지켜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지구 반대편에서 납치당했다면 당신의 나라는 과연 움직여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는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움직인다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창밖을 보니 방콕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곳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한국이 어떻게 세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군사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도, 거대한 군대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의지를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제 안에 각인되었습니다. 단순한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를 찬양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헌신이었고 용기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것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도 같은 것을 느낄 거라고. 군사력 세계 5위. 그 의미를.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구했습니다. 7분 42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은 목격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이 무엇인지를. 군사력 세계 5위.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정보 분석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객관적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동받았으니까요.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것을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